네, 그래서 5장은 페이지 수 대비 문제 수는 좀 작은 편이고, 네, 앞에 있는 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요 내용 그 부분 위주로 네, 정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꼼꼼히 읽고 풀어보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5장도 좀 종합 사례에서 조금 네, 다루고 있다는 거. 4장과 5장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별로 문제 빈도 봤고요. 네, 그럼 1장 가보겠습니다. 네, 1장 부동산 산업과 부동산 설계죠. 네, 이쪽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고 좀 가볍게 봐주시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7페이지 가볼게요. 네, 부동산 활동 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활동이 나오기 전에 개요가 나오죠.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부동산 설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재무설계에서 위치가 확고한 이유는 이랬죠. 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부동산 자산으로 대표되는 실물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네, 높다의 동그라미. 네, 뭐 낮다. 그런데 그거 답 체크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죠? 네, 그 얘기는 뭐가 낮다는 얘기예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뭐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약 2배다. 그러면서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은 더욱 높아져. 네,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네, 비중은 더욱 높아져. 네,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즉 실물 자산의 비중이 낮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런 함정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소득 10분위 중에서 네, 상위 1, 2분위에 해당할 때 네, 그 실물 자산의 비중이 85%에 달한다 그랬네요. 네, 그런 비율 가지고 뭐 함정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율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밑에 그림의 참고로 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한 24.9, 약 한 25% 정도. 네, 그리고 실물자산이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된다. 그런데 소득이 높을수록 네, 상위 1, 2분위는 85%에 달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하고 반대죠. 오히려 금융자산이 거의 70%에 육박하죠. 68.5%, 실물자산은 30% 약간 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실물자산이 40, 네, 금융자산 등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림은 뭐 참고만 해주세요. 중요하게 보실 필요 없겠고. 네, 8페이지로 갈게요. 네, 한편 토지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자본 및 노동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활동의 3요소, 그럼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네, 높았다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과거에도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도 네, 토지의 중요성이 높았다예요. 그러니까 농경시대에는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원천이고, 네, 뭐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산업용 용지로, 산업용 부지로 필요했죠. 네, 그리고 고도의 산업화는 도시와 금융의 확장을 유발했고, 그에 따라 토지로 대표되는 부동산의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의 동그라미. 네. 위축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높았고 더욱 높아졌다. 네. 뭐 이제는 부동산이 뭐 투자의 수단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서 바로 밑에 단락이네요. 네, 두 줄 아래. 네, 부동산 자산은 전체 자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유형 고정 자산이다 동그라미. 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네,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중간에 위치한다. 특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중간쯤에 위치한다. 네, 그래서 밑에 그림 1-2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림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왼쪽이 금융자산, 네, 오른 중간쯤이 유형 고정자산,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요. 네, 오른쪽에 무형자산. 뭐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뭐 특허권이라던가 영어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자산에서도 현금이 왼쪽에, 외상매출금, 재고자 이게 유동성이 높은 순서예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용도가 유동성이 더 높고, 네, 특수용도 더 낮고, 네,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할인율에 보시면 뭐가 제일 낮죠? 이 퍼센트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금융자산이 가장 낮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밑에 자산의 성격을 보니까 유동성이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있다. 뭐 유동성이 높죠. 네, 그리고 범용성도 높다. 즉 용도의 다양성. 원하는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을 구입해도 되고 뭐 명품 옷을 사 입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더 낮고 매우 낮고 범용성도 낮다.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금융 자산, 그 다음에 네, 부동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 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유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그 할인율, 일반적인 할인율이 정해졌죠. 네, 그러면 유동성이 금융 자산은 유동성이 높다 그랬죠.
유동성이 높음이에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안의 위험은 낮다는 얘기죠. 네, 위험은 낮다. 네, 그러면 위험이 낮다는 얘기는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거든요. 네. 그러면 할인율이 낮다는 얘기는 앞으로 들어올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할인할 때 할인율이 낮다. 그러면 자산의 현재 청산 가치, 즉 현재 가치, PV. PV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인율이 낮다? 네, 청산 가치는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볼게요. 네, 부동산은 유동성이 금융자산보다는 낮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이 어떨까요? 네, 위험은 높아지겠죠?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만큼 할인율이 높다. 그럼 자산의 현재 가치, 즉 청산가치 PV는 낮아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무형자산은 이게 매우 낮음이잖아요. 네. 매우 낮음이니까 위험도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할인율도 더 높게 적용해야 될 거고 그러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을 의미해요. 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수록 위험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자산은 낮은 할인율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가치도 높다.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가치도 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 표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표 자체로 시험에 출제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 3장에서 투자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봤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산 가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부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청산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산 가치 옆에다가 PV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그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청산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가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용 가치는 이게 이제 소비재로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말하죠. 근데 금융자산 아무리 내가 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도 그거 사실은 실생활에 사용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사용 가치, 사용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험이 낮을수록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낮으면 청산 가치도 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을 볼게요. 네, 부동산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이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게 동그라미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한다. 네,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하나의 업의 동그라미 성립되는 영역이 전문 활동이에요. 동그라미. 네, 그리고 누구나의 동그라미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이다. 일반 활동. 네, 그래서 전문 활동은 일반 활동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서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 두 가지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활동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문 활동은 하나의 업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 네, 그게 전문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표 1-1에 부동산 활동 해가지고 일반 활동 속에 소유거래 정책이 있죠? 네, 일반 활동 속에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요.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정책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정책은 수동적 의미예요. 네.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누구나 만들어진 정책을 알고 받아들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은 일반 활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거정 입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험에서 질문에 부동산 활동은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눈다. 이렇게 함정이 나와요. 그럼 틀린 말이죠. 크게는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일반 활동 속에 소거정이 붙어 다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전문 활동에 가면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영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에요. 입지 선정부터 중개 쭉 가다가 끝에 정책 활동이 있는데 이 정책 활동은 무슨 능동적 정책을 만드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은 전문 활동. 그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전문 활동이 우리 부동산 설계, 네, 부동산 재무 설계도 전문 활동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이 전문 활동이 보수를 받게 되면, 네, 보수를 받게 되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산업, 부동산, 업이 돼요. 일반 활동이 보수를 받으면 업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전문 활동이 보수를 받으면 하나의 업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네,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봤고요. 밑에 확장. 네. 경제 활동의 고도함이 전문화에 따라 활동의 확장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문 활동이 더 심화되고 분화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세 줄 내려가서 일반 활동의 확장도 일어는 나지만 본원적 의미에서 확장은 미미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확장이 일어나긴 하는데 일반 활동은 네, 확장이 미미하다. 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미미하다는 건 일어는 나는데 심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네, 전문 활동은 확장이 심하다. 전문 활동의 확장이 심하다. 네, 됐죠? 네, 그래서 바로 밑에 단락에 이러한 확장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설계도 뭐다? 네, 전문 활동이다 그랬죠? 네, 부동산 설계, 전문 활동, 일반 활동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 고객과 부동산 전문가 집단의 관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네, 고객은 자신의 지향 목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면 전문가 집단은 그저 자신의 전문 분야라는 관점에서만 부동산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적 불일치를 채워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거 당연히 우리 부동산 재무설계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에서 다 똑같잖아요. 우리 재무설계사는 다른 전문가와 뭐를 잘하면 돼요? 코디네이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네, 그럼 그 많은 전문가들하고 코디네이팅을 하려면 네, 좀 전에 우리 전문 활동의 종류 봤잖아요. 입지 선정, 개발, 뭐 권리 분석, 감정 평가, 뭐 경영, 금융, 보험 다 정책까지. 네, 이런 사람들하고 코디네이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여러 분야에 대한 네, 종합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 다양한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앞에서도 그 고객과 전문가 집단의 관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일치하지 않는다. 고객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무 목표. 네, 그다음 전문가는 그냥 자신의 전문 분야를 그 부동산에 접목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네, 산업 볼게요. 네, 첫 번째 줄에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활동의 동그라미.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보수를 징수하면 성립된다 그랬죠. 우리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 표 1-2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 산업에는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법상 업종 분류할 때 나누는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러면 얘는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게 이제 서비스업이고요.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은 당연히 임대업, 뭐 개발 공급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에는 뭐 관리, 중개, 감정평가 뭐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1-2는 참고만 하시고.